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면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9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대북 억지력 강화와 경제 안보, 원전 동맹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투자건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이준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새 정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친 어제 저녁 S-오일 울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S-오일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충남 태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대 여성과 7살 어린이가 개 2마리한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달려들었던 개 중 한 마리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 테리어로 입막에도 녹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1년 전 정부에서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백지화돼버렸습니다. 2시간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죠. 타국 대통령이 오자마자 반도체 공장으로 간다? 참 이례적입니다. 세상이 바뀐 걸 실감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지금 양 정상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안에서 곧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2시간쯤밖에 안 된 시점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쯤 미국에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출발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전쯤인 오후 5시 반쯤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지 약 15분 후쯤 검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미군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차를 타고 곧장 오산기지에서 약 7km 떨어진 이곳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삼성 공장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조금 일찍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악수를 먼저 청하며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잠시 사진 촬영을 가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현재 가동 중인 공장 1라인과 아직 건설 중인 3라인을 둘러봤는데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대신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세계 최초 차세대 반도체 와이퍼의 서명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경제 안보에 대한 연설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이지만 양국이 이미 합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백악관관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죠. 또한 원전 시장에 같이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 동맹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과 미 NSC 타룬 차브라 선임 보좌관은 통화를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가입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And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cognized in the case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Australia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 to back up its allies. 한미 정상은 또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소형 원자로 SMR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원전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을 합쳐 원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우디와 체코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기동훈련을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은 22일 한반도 전역 공중작전을 지휘하는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등 한미 동맹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을 위한 이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바뀌면서 첫 일정은 삼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정은 현대차와 함께하는 게 됐죠. 내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는 10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도 5대 그룹 총수만 초대가 됐었죠. 김건희 여사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밝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일정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미팅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조지아주 공장 건설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추진 중인 미래 먹을거리 투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남 장소로 현대차 남양연구소 등이 검토됐지만 일정상 바이든 대통령 숙소인 용산 하얏트 호텔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지아주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내일 전기차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에는 10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으로의 투자 유발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환영 만찬장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만큼 만찬에 온전히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드디어 총리가 세워지는 걸까요?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율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만약 인준이 안 된다면 그 또한 뉴스가 되겠죠.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결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 표결이 진행 중인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지명 47일 만이고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는 17일 만에 통과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와 통합의 의지를 실천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하지만 인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도 처리됐습니다. 한 총리를 낙마시키겠다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당론을 채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려 경론까지 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결 당론을 채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투표를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차라리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의힘에게 정치적 빚이라도 지우는 게 더 낫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 협조를 해주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어느 정도 풀릴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의 대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고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조금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저녁 울산 쪽에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는데 어찌나 폭발 충격이 컸는지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포항 지진 때보다 더 진동이 컸다고 하네요. 폭발 당시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온산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갑자기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공장 한쪽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CCTV가 심하게 흔들리고 놀란 운전자들이 급히 차를 돌려 현장을 벗어납니다. 온산공단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어젯밤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밤새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고막이 아플 정도로 압력이 크죠. 압력이 팽창되면서 뿌려지니까. 사고가 난 공장은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곳인데 부탄가스 주입 밸브를 고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로 앞 건물 입구는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은 4층 전체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무려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포항 지진 때보다는 더 세게 흔들렸으니까 이거는 폭발했다고 바로 확신했죠. 진동도 세게 났고. 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오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시설에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훈입니다. 사고가 난 S-오일은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죠.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S-오일 카타니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엔 예외가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후세인 알 카타니 S-오일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and apologies to the deceased who lost his life from an incident in S-oil, Onsan Refinery, and to his family. My apologies also go out to the injured workers and local residents close to the refinery to whom we have caused discomfort. S-오일은 사고 수습을 마칠 때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혐의가 드러나면 S-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 첫 외국계 기업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S-오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일어난 재해인 만큼 사업주의 국적과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정유 공장 가운데 세 번째 규모인 S-오일 울산 공장은 하루 67만 배럴의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224만 명,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감염 의심 발열 환자 수입니다.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뒤 8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건데 이 중 149만 명이 완치됐고 75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6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전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면서 주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인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탈북자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퍼질 걸 우려한 중국은 국경 지역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닿은 중국 단둥시 주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면 봉쇄 중이던 단둥시는 최근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자 가구당 1명씩 외출을 허용했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탈북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甘花的所有通行证取消，中朝边境有偷渡者过境，边防人员正在查找。 현지 소식통들은 어제 탈북자 2명이 체포됐고 며칠 전에는 북한 주민 5명이 단둥으로 넘어오다 3명이 붙잡히고 2명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붙잡힌 탈북자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말도 들립니다. 단둥시는 북한 주민의 불법 입국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접경지 경계를 강화하면서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탈북 주민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이 희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며 갈 수 있다는 입장 하에서 봉쇄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탈북이 잇따르면서 북한의 봉쇄가 더 길어지면 자칫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대 엄마와 7살 아들이 개 2마리한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심하게 물려 중상입니다. 소방 헬기가 떴을 정도였죠. 이들을 공격한 개들 중 한 마리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 테리어였는데 입막에도 목줄도 없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인도에 개 2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합세해 잡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한 마리는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한 마리만 소방대원들에게 포획됩니다.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개 2마리가 7살 남자아이와 40대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광장에서 놀고 있었고 엄마는 한쪽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또 쫓기다가 저기까지 간 거 그 보호자도 있었고 걔한테 물리니까 지나가던 직원분이 와가지고 물리게 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이는 얼굴과 정강이를 물려 크게 다쳤고 엄마는 아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는 소방 헬기로 모자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공격한 개들은 보더콜리와 핏불 테리어로 사고 당시 입막에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핏불 테리어는 동물보호법상 입막의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포획된 개들은 인근 단독주택에서 주민이 기르는 반려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대문이 열려 집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사기가 좀 알려놨다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대에다 거기 간 거죠. 경찰은 40대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리 지명 47일 만이고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는 17일 만에 통과합니다. 상가로 돼 있던 내 땅이 나도 모르게 용도 변경돼 주차장이 돼 있었습니다. 누가 했나 알아보니 경기도 수원시였죠. 법원 결정으로 뒤늦게 되돌려 놓긴 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돼야 할 땅엔 이미 건물이 들어섰고 주차장은 상가 자리가 되니 정작 주차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건설 중인 상가 건물 옆에 빈 땅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땅 주인 김종현 씨는 지난 3년 동안 수원 특례시와 법적 공방을 하느라 아직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유주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주차장을 변경이 되려면 최소한에 나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동의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 이야기해 준 적도 없고. 최종 승소하면서 그 땅에 상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계획됐던 공용주차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땅 용도가 뒤바뀌면서 애초 주차장 예정 부지에는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까지 번진 상황이지만 수원시는 특혜가 아니며 관련법에선 주차장 확보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교통난이 발생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공원에 40면 정도의 지하 주차장을 시 예산을 들여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공원을 다시 파헤쳐야 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80%는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 앞서 전해드렸죠.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다면 이걸 재활용하면 어떨까요? 신발로도 만들고
건물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용 자재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MBN 연속으로 전해드리는 플라스틱의 재앙. 오늘은 재활용의 마법을 조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매장.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신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면서 품질까지 챙겨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사실 다른 신발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 가격이 좀 있더라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7%로 재활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에 첨가제를 넣어 가공하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설용 자재로 재탄생합니다. 비닐을 제거하고 용기를 씻어 깨끗하게 분리하면 마법처럼 새로운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케미칼 그런 것들이 배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의 물성이 상당히 저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냄새도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용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플라스틱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컵과 박스테이프도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냥 태우는 바람에 유해가스도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도 나오고 그걸 모르고 우리가 먹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시민부터 수거업체와 제조사, 지자체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내일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평등한 시대라지만 아직 불합리한 점도 꽤 많죠. 특히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그러려면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1년 전 이런 법을 손보겠다고 했던 정부도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결혼한 이수연 씨는 딸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줬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폐쇄적이고 혈연 중심으로 정의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는다는. 민법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때 결정을 해야 하고 별도의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건데 이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해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때 남편의 성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나중엔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따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딸에게 아버지인 자신의 성을 물려줬다가 아내의 성으로 바꾼 정민구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일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거더라고요. 성분 변경 신청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내의 성을 물려주기 어렵게 만든 민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지난해 여성가족부도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별과 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하여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1년이 지나 법 개정 실무 작업을 맡은 법무부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백지화했고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 역시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2008년부터 여성도 자녀에게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엄마의 성을 선택하는 건 차별에 맞서는 행동입니다. 이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마음 먹고 뭔가 결심한 바가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셔도 저는 될 것 같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것도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경기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충청의 아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시에서 현장회의를 열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가 약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조기 착공 등의 공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당 후보에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사랑하는 후보가 김은혜 후보입니다. 김은혜 후보와 정부 여당이 함께 온 정성을 다 모으겠습니다. 김 후보도 고양, 김포 등 경기도민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을 찾아 박빙의 판세를 보이고 있는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충청 홀대론을 주장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대전 항공우주청 건립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백 기자,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KT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네, 먼저 KT 부정 채용 사건은 지난 2012년에 KT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아 일부를 합격시킨 사건입니다. 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KT 부정 채용 사건 2심 판결문을 보시면 1차 면접에서 불합격이던 지원자가 김은혜 후보의 추천을 받고 합격으로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청탁은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후보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십시오. 김은혜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김은혜 후보 어제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는데요. 과거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 후보가 남편의 친척인 지원자 A씨를 시댁의 요청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이 보도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부정청탁은 없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정청탁을 했다면 왜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민주당 정권에서도 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의원을 고발했고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얘기로 가볼게요. 여기 정말 또 2차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 놔두고. 오늘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합수단 폐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선택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할 거란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에 없앴는데요. 한 장관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모두 적발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합수단이 부활하자마자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라서 그런가요? 그 한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뭐 옷 입는 거, 가방 다 이렇게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 장관의 국회 질의응답 영상 조회수 엄청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도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해 눈길을 끌었죠. 어제 예결위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눈 16분짜리 영상도 하루 만에 조회수 2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법무장관 가운데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장관이 있었나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처음으로 토론을 했더라고요. 네, 5선 의원 출신의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처음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먼저 송 후보는 3선이나 했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집값을 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린 게 아니냐. 반면 오 후보는 일주일 안에 가닥을 잡겠다는 말이었다며 인천 출신의 송 후보가 급하게 출마했다는 점을 꼬집어 반격했습니다. 인천 미단시티 같은 데서 실험하던 걸 가지고 서울에 들어와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대표 상품으로 내놨기 때문에 근본부터 흔들리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3선이나 했는데 서울 왜 그러냐, 5선이나 했는데 인천 왜 그러냐. 그럼 서로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거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첫 토론인 것도 참 아쉽습니다. 정치톡톡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판매자조차 처음 보는 돼지고기 값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돼지고기 100g에 5,180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집어들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보통 한 12,000원 이렇게 했지 않았나? 그것도 좋은 걸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비싸요. 판매하는 사람조차 100g에 5,000원이 넘어가는 건 처음 본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비수기인데 쌀때가 제일 한냄새가 비싸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18.02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최고치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농림축산품의 상승폭이 도드라졌습니다. 부문별로는 축산물이 한 달 새 7.4%나 올랐는데 돼지고기가 28.2%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 수요가 증가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출하되는 마리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서비스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국제 항공 여객 부문이 10.3% 올랐고 호텔과 영화관도 각각 5.6%, 3.1% 인상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처럼 치솟은 생산자 물가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넘어갑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번 달엔 소비자 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걱정입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물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부 발표와 달리 긴 인플레이션의 터널에도 진입한 것으로도 나타났죠.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 간 거래 등 도매 시장의 생산자 물가와 소매 시장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난 1966년부터 지난달까지 두 물가 지수의 월별 상승률을 그려봤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두 수치의 상관관계는 한 달 격차를 뒀을 때 0.8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 생산자 물가가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죠. 저희 MBN 데이터 취재팀은 이 두 수치를 토대로 가상의 통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전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해 계산한 가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최근 20년의 가상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실제 상승률이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면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 상승의 영향력을 너무 적게 반영했다는 뜻이죠. 자, 언뜻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비슷하긴 한데 최근 5년으로 한정해 확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 5년 넘게 실제 상승률 그래프가 가상 상승률 그래프 아래에 있죠. 생산자 물가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두 수치가 63개월 만에 역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을 견디고 있었던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한 시장, 손실이 나는 걸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그동안 누적됐던 생산자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 물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긴 터널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된다든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치 모델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를 기록하겠지만 추세를 봤을 땐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임이었습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쏴! 이거 방탄이라고! 이웃 여자아이를 구하려는 전직 요원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에서 위기에 몰린 악당은 아무리 총을 쏴도 방탄유리를 뚫지 못할 거라며 고래고래 외치지만 결국 주인공의 총구를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방탄유리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는 헌법이 부여하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1948년부터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본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리 의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죠. 2003년에는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 7명의 체포 동의안을 모두 다 부결시킨 뒤 축하한다라고 격려까지 하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적인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바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당은 당장 국민의힘이 내세운 개정안,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 48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게 하고 표결이 안 되면 가결로 간주한다는 걸 밀어붙이면 되는데 웬일인지 당론으로 정하라는 여론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일까요? 이러니 알량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요. 국특완박,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도 아니고 범법자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좀 낮추자는 거에도 주저하고 머뭇거린다면 이 나라 국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앞에 나온 영화처럼 옆집 아저씨, 이 국민이 일어서야 할까요?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스스로 방탄이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국민의 일꾼이라는 그들이 진짜 해야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의원 특권 박탈 9호로 끝나나 였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한미 정상이 만나고 있는 평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합니다. 신재우 기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한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시찰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저 공동 기자회견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회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이 됐는데요. 한미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동맹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으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격상되길 희망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모처의 호텔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중 첫날의 공식 일정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회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저희 MBN 기자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첫 일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죠. 정치부 원주희 기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부터 간 이유 뭡니까? 네, 일단 이번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곳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고 또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짓기로 한 20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의 모델격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 정상이 반도체 공장 사찰을 끝내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양 정상의 브리핑에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먼저 환영사를 전했고요.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동맹에서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 장비, 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삼성의 미국 투자가 일자리 2만 개를 늘려줄 거라며 앞으로도 한미 간 협력이 확대되게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미국 기자들도 왔죠. 원래 네. 뭐 기자들 오긴 하지만 이번에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대거 함께 한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여론이 좀 나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그런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브리핑을 한 것은 시차상 미국의 저녁 프라임타임 뉴스 시간에 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참 언론을 굉장히 또 살피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순방 마지막 날 오산 항공작전사령부 여기를 방문한대요. 이게 아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현재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이 항공작전본부는 한반도 전역의 항공 우주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도 비슷한 맥락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에 중국에 대해서 공동 억제하고 대처한다라는 강경한 문구를 넣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는 이번 순방이 한국과 일본을 향하지만 모두 중국을 관한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국과 일본을 들리지만 시선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 어쨌든 그래서일까요? 중국도 가만히지 않았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또 군사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어제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등 모두 7대의 군용기가 출격했는데 대만은 즉각 퇴거 방송을 하고 또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 군용기들의 활동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순방 때 대만 문제가 논의가 될 예정이고 또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중국의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억제하고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라는 또 강한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아주 정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주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MBN이 먼저 보도해드린 대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중간고사 응시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고등학생 확진자들은 기말고사는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됩니다.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아직 우려스러운 점이 남아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되어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역 감소가 이어질 경우 최근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다시 늘어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올여름 재유행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는 당분간 현재와 같이 허용됩니다. 단 정부는 다음 달부터 치러지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확진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응시 자체를 제한했던 점과 달라진 조치입니다. 대신 일반 학생과 시차를 두고 등교해 확진자용 별도의 고사실에서 간격을 유지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단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확진된 애들만 따로 격리돼서 시험 보는 거면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스크 써서 너무 답답했는데 벗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시기여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매뉴얼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중학생이 금은방에서 순금 15돈,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는 중학생을 보고 인근 상인 또 지나가던 소방대원이 힘을 합쳤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한 거리에서 급하게 한 남성이 뛰어가고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지하상가 안으로 뛰어들어온 남성을 본 상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상인은 의자를 던져 도주를 방해합니다. 넘어진 남성은 다시 뛰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오던 남성과 소방대원에게 붙잡힙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서 중학생 A군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금 15돈 팔찌를 훔쳐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딱 봐도 이제 수상해 보이고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손님들이 이제 나가는 순간에 맞춰서 순금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상황을. 순금을 훔친 중학생은 이 길을 따라 지하상가 안으로 도주했는데 마침 소방서로 복귀하던 소방대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중학생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김형민 대원이 목격을 하고 저희가 바로 추격을 해서 구급 출동을 해서 병원 이송까지 모든 일을 마치고 귀소하는 중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상인들도 한마음으로 검거를 도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내려오는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의자라도 장애물이 되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찰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군이 촉법소년이 아닌 만큼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 활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활동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에서 평가위원은 해당 서류가 정당히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방어권을 여러 차례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으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에 올라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을 마지막으로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결승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방에서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안 게임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한 베트남은 경기를 끌고 나갔지만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던 박항서 감독은 벌떡 일어나 코치들과 상의하거나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다리던 득점은 전후반이 모두 지나 돌입한 연장 후반 6분에서야 나왔습니다. 티엔린의 극적인 결승골에 홈 구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끝까지 점수를 잘 지켜 1대 0으로 승리한 베트남은 60년 만에 우승했던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23세 이하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고 성인 대표팀에 집중하는 박항서 감독은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와 사기가 지금 필요할 때니까 그런 부분에 또 집중할 생각. 오는 일요일 열릴 베트남의 결승 상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막판 몸싸움을 벌인 끝에 1대 0으로 꺾고 올라온 태국.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2월 스즈키컵 4강에서 태국에 패해 탈락한 바 있어 서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제는 포근한 봄이란 단어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절기소만이자 주말인 내일도 서울은 25도, 그 밖의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듯 낮 동안에는 강한 볕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요. 내일 오후 강원 남부 산지와 전라 동부, 또 영남 곳곳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전국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또 충남, 이남 지역의 내륙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낮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겠고요. 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